네, 반갑습니다. 권영철입니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죠? 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 만에, 뭐 그동안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바빴다면 바빴고, 뭐 아니면 아닌 건데, 그냥 여러 가지 뭐 글 쓰고 뭐 하고 하는데 이제 정신이 팔리다 보니, 오히려 이 책 소개하는 시간을 할애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제 번역서가 두 권이 여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사실 소개를 못 드렸었죠. 하여튼 두 권 중에 요게 이제 올해 제가 첫 번째 올해 처음으로 이제 냈던 번역서인데 제목이 실크로드 세계사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 피터 프랭코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 제목이 이제 실크로드 세계사 우리말로 번역돼서 똑같이 나왔었죠. 실크로드 세계사라고. 그 책 이따시만 하죠. 왜냐면 거의 뭐 세계사의 전시기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어떤 국가들은 웬만하면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뭐 그렇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 책이 아마 예전인가 뭐 그 전 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소개를 했다고도 했었고 어 그러니까 이 책 읽고 있다 뭐 이제 뭐 이런 거를 아마 SNS에 올리고 아마 그래서 더 좀 알려졌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이 이제 일본어 책인데 이 책은 일본어 원서 자체가 그냥 원서 제목 자체가 실크로드 세계사여서 이게 제목이 겹치니까 바꿔야 되나 이랬다가 아니야 그냥 원서 제목대로 해서 그냥 실크로드 세계사라고 그냥 번역할 때도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근데 이제 이건 아무래도 좀 학술 서적에 조금 더 가까우니까 물론 이제 이 책을 지은 이제 모리아 스타카오라는 분은 이제 학술서라기보다는 그래도 교양서 쪽에 비중을 두고 집필하신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피터 프랭코판 책이 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바람에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던 건 나름 이 모리아 스타카오라는 분의 그 관점에 나름 저도 좀 공감이 간달까? 아마 그래서 이게 손이 갔던 것 같아요, 이 책에. 우선 이 모리아 스타카오라고 하는 일본 학자분은 지금 나이가 이미 칠순이 넘은 학자시고 이미 연구 업적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주로 전공은 위구르, 그러니까 지금 위구르 그 신강 위구르 민족 말고 예전에 그 유목민이었을 때 위구르, 그때 그 그러니까 중세 위구르라고 불러야 될까?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돌궐. 그래서 이제 유목민과 실크로드 이제 이쪽 분야의 이제 일본학계의 권위자이고, 그 다음에 그 중세 위구르어로 된 막 문서 조각 있잖아요. 실크로드에서 나온 막 문서들. 근데 이제 한자로 된 거 말고 중세 위구르어로 된 어떤 문서 해독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적인 권위자에 해당돼요.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세계에서 얼마 안 되죠. 그런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뭐 실크로드 불교, 마니교, 그다음에 위구르는 이제 또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으니까 이제 그쪽의 어떤 미술이나 그런 쪽에도 조예가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 스타카오라는 분이 이제 단행본을 낸 게 이제 이거 말고도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서 위구르와 중앙유라시아라고 하는 책은 완전 연구서거든요. 근데 두 개가 있다시만 해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하여튼 위구르나 이쪽 실크로드 학계에서는 그래도 나름 이름이 잘 알려진 분인데, 이 책을 보면, 실크로드 세계사라고 하는데, 딱 그 범위가 13세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로 넘어가지 않아요. 피터 프랭코파는 뭐 20세기 다 하는데, 그죠? 그래서 책이 더 두꺼워지는데, 이분은 안 그래.
그 딱 본인의 어떤 전공인 그 위구르 그러니까 몽골 제국 등장 이전까지가 딱 이 책의 범위예요. 그럼 왜 이제 그렇게 설정했는가라고 하면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학술적 용어 이건 만들어진 말이니까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부터 처음에는 중국에서부터 한 인도 북부 정도까지 그 정도 루트를 가리키는 거였는데 이게 점점 막 넓어지니까 지중해까지 가고 서쪽으로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제 뭐 경주까지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 일본 학자 같은 분은 이제 실크로드하고 일본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쪽으로 더 가면 막 유럽까지 가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아메리카까지 가요 실크로드가. 그냥 실크로드가 그냥 일종의 그냥 교역로, 그냥 이제 그 자체의 뜻으로만 이제 쓰이게 되는 거니까 워낙 이제 개념이 탄력적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13세기 이전에만 해당이 돼. 왜냐하면 13세기 이후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바닷길이나 그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초원로가 훨씬 더 이제 많이 말하자면 활용이 또 됐을 거고 하니 그래서 초원로나 혹은 바닷길이 조금 발전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막을 통해서 가는 길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용되었을 때의 역사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 13세기 이후로는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길 말하자면 사막길로 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주전공인 이제 돌궐과 위구르가 주로 이제 활약했던 그리고 그 육로 교역로를 주로 활용을 하면서 동서 교역이 이루어졌던 시기 그리고 그 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당시 유라시아의 세계사라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돌궐 위구르는 어쨌든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 유목민족들이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교역로를 활용해서 유라시아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가는가 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몽골 이전이니까 우리 이제 세계사 하면 사실 몽골 제국에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몽골 제국이 세계사를 확 좀 바꾸게 한 거는 뭐 어쨌든 사실이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없느냐? 몽골 이전에는 그러면 세계사가 바뀐 게 전혀 없느냐?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또 누구를 주체로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 서술은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리아 스타카오라는 학자의 관점에 제가 또 공감이 갔던 거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 막 걱정해요. 사람들이 너무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만 보려고 한다라는 걸 걱정해요. 저도 공감해요, 거기에는. 그리고 너무 세계사를 서구 중심적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걱정도 해요. 그거에도 동감해요. 왜냐하면 근현대사 자체가 서구 중심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현대사는 서구 뭐 서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역사적으로 소위 동아시아나 아시아권의 국가들을 뒤집는 시기의 역사거든요. 서구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아마 작년부터일 거예요. 작년부터 그 필수 과목으로 이게 뭐든가 세계사가 아니고 필수 과목으로 뭐를 설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세계사라고 안 하고 뭐 세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그래서 근현대사만 필수예요. 세계 근현대사만. 네, 그게 필수가 돼서 그러니까 이분의 걱정은 아니 고대사 중세사 그러니까 소위 고대사를 안 배우고 어떻게 근현대사만 필수로 배우냐 그런 균형 감각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근현대사만 배우면 그건 결국 서구 중심 사관만 배우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시 유라시아의 여러 유목민이나 뭐 중국이 됐든 뭐 이런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또 세계를 주도했던 그 시기는 아예 무시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극히 동감하는 바예요. 네. 저도 물론 그 전공이 근현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혹시 그런 쪽으로 좀 더 공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관심 많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하고 이제 뭐 시기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훨씬 더 우리의 어떤 시대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근현대사가. 그러니 근현대사만 배워도 충분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근현대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선 그 이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근현대사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현대사만 똑 띄어가지고 이렇게 본다? 그리고 그걸 일본에서는 필수로 삼았다? 그것만? 그건 균형, 역사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물론 그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공부의 양을 좀 줄여주고 효율적으로 뭔가 근현대사만 중점적으로 해서 익혀도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역사 공부하는데 효율이 왜 필요한가? 역사 공부하는데 효율이 어디 있어? 그죠? 이게 이게 이제 인문학의 뭐 위기를 불러온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죠. 요즘 다 효율을 찾아. 조금이라도 덜 공부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줄여서 뭔가 공부하고자 해. 그래서 역사도 근현대사만 따가지고 해. 역사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 사람이 인류가 뭐 이제 생성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쭉 지금까지 흘러져 온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변화도 있고 뭐도 한 거지 어디만 이렇게 톡 띄어가지고 본다면은 사실은 정상적인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뭐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작 이제 뭐 그런 교육이나 정책이나 이제 이런 입장은 또 다른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모리아 스타카오라는 분은 그런 거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일부러 이 실크로드 세계사라는 이 책은 근현대를 다루지 않아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딱 13세기 딱 거기까지라고. 거기까지 다루는 게 말하자면 이 모리아 스타카오 선생의 생각에서는 그게 진정한 실크로드 세계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현대로 들어가면 뭐 해양, 뭐 육상로, 그다음에 뭐 아메리카 또 건너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오히려 근현대는 유목민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오히려 그때는 그건 진정한 실크로드 세계사라고 볼 수 없다. 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서술은 없어요, 사실은. 이 책에 나는 근현대사에 뭐 나는 싫다 막 나는 뭐 근현대사가 이 책의 범주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실크로드 세계사라고 하는 규정을 그렇게 말하자면 좁혀놨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로는 말하자면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일부 공감해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크로드 세계사라고 했을 때에 이게 뭐야? 이게 뭐 실크로드 세계사인데 그냥 세계사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또 좀 생각해 볼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너무 지금 남용돼서 이렇게 막 쓰이는 측면이 있긴 한데 좀 잡아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 책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얇아서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다. 해서 이제 뭐 좋은 것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아마 혹시나 읽어보시게 되면 이분이 이제 처음에 세계사를 배우는 이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서론이에요. 뭐 실크로드의 의미 뭐 이런 게 서론이 아니에요. 세계사를 배우는 이유, 역사는 누가 필요로 하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정치가 이야기도 하고 역사와 권력, 뭐 인간과 어떤 권력의 어떤 권력이 생성된 배경, 막 종교의 의미, 막 이런 얘기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역사학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꺼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유라시아 세계사, 뭐 실크로드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뭔가 좀 뜬금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실크로드 세계사라고 하는 요 제목으로 말하자면 서술하는 관점이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학자마다 너무 다양하다. 심지어 학자가 아니고 일반 뭐 어떤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이더라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다양해져 있고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난잡해져 있다? 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 모리아 스타카오가 이 선생님이 뭔가 어떤 역사의 어떤 목적이랄까요? 혹은 역사를 왜 배우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톡톡 쏘는 발언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크로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지금 뭐 유라시아 세계사, 유목민 이런 거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뭐 유목민 중심주의 사관 뭐 이렇게만 나가자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여러 어떤 시기를 이런 중심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기는 또 다른 어떤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결국 또 결론이 이거야. 근현대만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서구만 무조건 좋다고 서구만 진보한다고 거기만 좋다고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 세계사라는 책에는 서양 쪽 얘기 거의 없죠. 그리고 근현대 아까도 얘기했듯 거의 없어요. 대부분 중앙유라시아라고 부르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돌골과 위구르 그 다음에 소그드 라고 하는 그 주체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주체가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세계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전체 세계를 다루는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세계사라고 하는 것도 마치 우리 교과서처럼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지금 2023년까지 다 다뤄야 그리고 뭐 동양, 인도, 이슬람, 서양, 아메리카까지 다 다뤄야 세계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사가 그런 식의 소술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혹은 어떤 시기에 어떤 그 세계사의 중요한 어떤 흐름을 만들었던 거기에 집중 조명해서 바라봐도 그것도 세계사의 서술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지역으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세계사 그러면 그냥 막 책이 막 두께만 이 정도 되고, 한 권 갖고 안 되니까 막 몇 권씩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질리는 거고. 그 아까 뭐 효율 얘기했잖아요. 뭐 근현대사만 다루고. 차라리 그런 효율을 찾을 거면 이런 관점의 다양성에서 찾아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하게 만들었던 책이었어요, 사실은. 뭐 처음에 시작은 이분 뭐 위구르 돌골 하는 거니까 몽골 이전의 어떤 유목민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볼 수 있겠다. 사실 처음에 그래서 보기 시작했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물론 됐죠. 그런 공부가 됐는데 오히려 기억에 남는 건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그 막 톡톡 쏘는 발음들 이런 게 기억에 더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그 발레리 한센이라고 하는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분 계세요. 중국사 전공하시는. 근데 이제 그분도 실크로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된 책이 있어요. 지금 발레리 한센 책 중에 우리말로 번역된 게 실크로드 그리고 부제가 7개의 도시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모리아 스타카오 선생은 발레리 한센의 어떤 실크로드 그 관점을 좀 세게 비판해요. 이 책에서.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뭐 학문이라는 게 그런 뭐 서로 비판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역비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치열하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비판의 어떤 주된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발레리 한센의 어떤 주장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당나라 이후가 되면 어떻게 보면 당나라 때가 실크로드 전성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 되고 이제 해로 바닷길이 점점 이제 많이 이용되기 시작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육로 사막을 통한
어떤 이제 그 교역은 이제 점점 말하자면 쇠퇴하기 시작한다. 쇠퇴한다. 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약간 정설 같은 거거든요. 이제 바닥 쪽 하면 바다로 배 한 척이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고 육지로 가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계속 효율 찾는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점점 육로가 쇠퇴한다.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에 뭐 돌궐 그다음에 그 위구르 그다음에 소그드가 그 육로를 장악하고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소위 뭐 감주 위구르 그다음에 천산 위구르라고 하는 위구르 정권들이 있거든요. 그 지금의 실크로드 상에. 그래서 발레리 한센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것보다 그 뒤쪽 시기를 봐도 여전히 교역은 활발했다. 육로의 교역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남은 여러 그 불교 석굴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화려한 그 중앙아시아에 남은 그 벽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작품들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어떤 벽화나 혹은 불교에 막 기진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믿음 때문에. 돈을 들여갖고 화려하게 벽화 만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뭐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돈이 있으려면 이 지역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육로를 통한 상업교역은 계속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규모로 지속됐다고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레리 한센이 주장했던 이야기들을 막 비판하고 있거든요.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가 약해졌고 좀 약간 좀 뭔가 분열 시기 그리고 송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크로드와 연결이 안 되니까 라고 해서 실크로드 자체가 쇠퇴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 중심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쪽에 거란도 있고 또 위구르도 있고 아직 있어요. 다른 정권들이. 그럼 얘네들은 그냥 무시하는 거냐. 얘네들도 계속 실크로드를 활용하면서 서방과의 어떤 교류, 그걸 통한 어떤 뭐 종교나 문화의 뭐 전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엔 공감해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서하라고 하는 존재 빼놓을 수 없거든요. 진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서하 시대의 어떤 불교 벽화나 그다음에 그 서하의 발전 이런 것도 실크로드하고 연관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물론 여기서 서하 얘기가 거의 나오진 않지만 이분은 서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당나라 멸망 이후 그러니까 이제 907년부터 10세기부터 몽골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에 13세기까지 그 시대의 어떤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야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많이 이제 좀 개선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송나라밖에 없었어요. 10세기에서 13세기라 그러면. 근데 이제 점점 뭔가 거란 쪽 관심을 가진 분도 많아지고 금나라, 서하, 그다음에 뭐 천산 위구르, 뭐 그다음에 저쪽에 카라한조, 뭐 이제 이런 쪽에까지 더 넓게 나중에 뭐 카라키타이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점점 더 시야를 넓히는 경향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주목을 해야 10에서 13세기가 이른바 다원적인 어떤 국제 질서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를 더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진 책들도 나오고 또 다른 측면 아니다 뭐 발레리 한센과 같은 것처럼 역시 당나라 때에 어떤 세계 제국으로서의 그때가 가장 발전했을 때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책들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관련된 책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말로도 좀 소개가 돼서 뭐 읽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쪽의 관점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종합이 돼야 돼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역사에서 일방적인 건 없고 역사에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참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얇긴 해도. 그래서 왜 그 서구 중심의 이제 그 체제를 반박하는 게 소위 이제 임마누엘 월라스틴의 그 세계 시스템, 말하자면 완전 자본주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시스템이고 거기에 주인공은 유럽이거든요. 아시아는 없어요.
근데 과연 세계사가 그랬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차원에서도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전근대 세계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월러스틴은 이제 근대 시스템이다. 그거는 자본주의 이후로 가는 거. 그럼 전근대는 뭐 아무것도 없냐? 이제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시사하는 점들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낯선 어떻게 보면 그 세계사 뭐 실크로드 세계사라고 뭐 많은 책들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그 여러 국가들이 낯설어요. 뭐 박트리아, 뭐 파르티아, 실크로드 뭐 페르시아, 그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이제 뭐 소그드, 월지, 쿠시안, 그다음에 뭐 돌골 위구르도 낯설고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감주 위구르, 천산 위구르, 뭐 카라한 이게 뭐예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낯선 국가들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이해를 해야 좀 더 세계사라고 하는 정말 이 광범한 이 용어에 조금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요 정도 뭐 제가 여기서 뭐 내용을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워낙 학술적인 어떤 내용을 학술서로서 출판이 된 거라서 아마 어디 시중에 많이 있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많이 출판된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아마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아마 좀 빌려 보시게 되면 뭐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근데 뭐 근데 오히려 뭐 되게 막 정말 생소하다.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그게 맞는 걸 거예요. 읽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 연구에서는. 그리고 이런 분야에 평생 그냥 일생을 바쳐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책을 낼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사실은. 이 책을 번역할 때.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뭐, 한 분이라도 뭐 더 봐주시면요. 뭐 번역자 입장에서는 늘 감사한 일이죠. 그렇고요. 뭐 이거는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번역한 거 하나 더 있어요. 23년에 천하와 천주의 중국사라고 하는 그것도 일본어 책 번역한 건데 조만간 하여튼 시간 내 가지고 그 천하와 천주의 중국사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책이거든요.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왜 그 책을 또 번역하게 됐는지 또 내용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곧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실크로드 세계사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